그녀는 버려졌습니다. 소리칠 힘도 눈을 뜰 기력도 없었습니다. 병들고 약해진 채 잊혀진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숲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한 마리 하얀 말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움도 없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목소리는 없지만 용기를 가진 존재를 만나보세요. 숨이 막힐 듯했다. 천은 오르고 손끝은 떨렸으며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정윤아는 열에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몸 어딘가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윤아는 자신이 숲속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혼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곳에 버려졌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하늘은 어두운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윤아의 목소리는 숲속에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떠올리려 했다. 아버지가 그녀를 자연치유를 위한 요양이라며 강원도 영월에 있는 별장으로 데려갔던 것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 후 일은 모두 흐릿했다. 윤아는 평생 아버지인 정동식 회장을 믿고 살았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란 그는 유기농 식품 유통업으로 성공하며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사람들은 그를 깨끗한 기업가, 가족 중심 경영인이라 불렀다. 윤에게 아버지는 항상 멋진 존재였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늘 자신의 딸을 자랑스러워했고 윤아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윤아는 어려서부터 잦은 통증과 피로에 시달렸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원인 모를 열과 관절통은 대학 진학 후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수업 중간에 갑자기 쓰러지기도 했고 때로는 며칠씩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루푸스,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만성질환이었다. 정 회장은 진단서를 본 순간 냉담하게 말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야. 약해 빠져선 안 돼. 우리 가문에 이런 병이 있을 리 없어. 그 뒤로 그는 딸의 병을 외면했고 윤아는 점점 사람들과 단절되었다. 아버지는 윤아의 병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그녀를 집에 두고 가기 시작했다. 윤아는 공부 때문에 바빠서 못 왔어요. 그의 변명은 언제나 그랬다. 윤아의 병이 악화되자 아버지는 점점 더 냉담해졌다. 그는 더 이상 윤아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서도 그녀를 피했다. 윤아는 자신의 병이 아버지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 주 전, 정 회장은 갑자기 윤아의 방에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미소에 윤아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윤아야, 내가 좋은 방법을 찾았어. 강원도 영월에 있는 우리 별장, 거기서 자연치유를 해보는 건 어때?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조용한 환경이 너의 병을 낫게 해줄 거야. 윤아는 망설였다. 병원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숲속에 버려져 있었다. 윤아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약도 없이 도움도 없이 그녀는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몸은 축축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열은 점점 오르고 숨은 가빠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윤아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자문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아버지 회사의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녀를 이렇게 버렸을까? 윤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윤아는 귀를 기울였다. 다시 한 번 더 가까이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낮고 웅장한 야생의 포효가 들려왔다. 윤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호랑이였다. 이 지역엔 몇 년 전 밀렵군이 풀어놓은 희귀 야생 동물들이 목격된 적이 있었다. 그 포효는 바로 가까이 있었다. 윤아는 공포에 휩싸였다.
도망칠 힘도 없었고 숨을 곳도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아무도 오지 않아. 이건 끝이야. 포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유나는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말발굽 소리였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크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나무 사이로 하얀 실루엣이 다가왔다. 유나는 흐릿한 시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말이었다. 아름답고 당당한 하얀 말. 그 위에는 검은 모자를 쓴 청년이 타고 있었다. 그는 말을 유나 쪽으로 빠르게 몰았다.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멀어졌다. 유나는 안도감을 느끼며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청년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유나는 대답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하얀 말을 탄 사람, 누구지?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나무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이었다. 창문으로는 푸른 숲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다. 일어나셨군요.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았다. 하얀 말을 타고 있던 그 청년이었다. 그는 약초 냄새가 나는 그릇을 들고 윤에게 다가왔다. 제 이름은 강준호입니다. 이 근처 산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 눈꼬치를 타고 순찰 중이었는데 갑자기 말이 방향을 바꿔서 따라갔더니 당신을 발견했어요. 유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떠올리려 했다. 저는 정유나입니다.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숲속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저를 데려갔는데 유나의 말은 흐려졌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 유나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직 열이 있어요. 이건 약초차예요.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유나는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차를 받아 마셨다. 쓴맛이 났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좋았다. 여기가 어디죠? 유나가 물었다. 강원도 영월이에요. 제가 자원봉사하는 산림보호소에서 약 2km 떨어진 임시 쉼터예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곳이죠. 준호의 설명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월, 아버지의 별장이 있는 곳이었다.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눈꼬치가 당신을 찾지 않았다면 준호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유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했다. 하얀 말이 그녀를 구했다. 하얀 말이 온 그날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유나는 임시 쉼터에서 며칠을 보냈다. 준호는 매일 그녀에게 약초차를 가져다주고 죽을 끓여주며 정성껏 간호했다. 그는 산림보호소에서 일하는 틈틈이 쉼터에 들러 유나의 상태를 확인했다. 유나의 처는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기력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준호가 아침 식사를 가져오며 물었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숲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숨어 있었다. 준호는 그것을 알아챘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유나 옆에 앉았다. 아직도 당신을 여기 두고 간 사람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나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아직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가 계속 자신을 도와주는데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 아버지예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저를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데려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를 숲에 버렸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당신을 버렸다고요? 왜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병이 있어요.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아버지는 제 병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제 병이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했죠.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을 숲에 버리다니. 그건 정말...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제 아버지는 대외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정동식 회장, 충청북도, 제천에서 유기농 식품 유통업으로 성공한 기업가죠. 사람들은 그를 깨끗한 기업가, 가족 중심 경영인이라 불러요. 준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동식 회장이요? 자연드림에 회장님? 유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아버지를 아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 지역에서도 꽤 영향력 있는 분이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윤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당신을 버렸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제 병이 아버지의 이미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미지요. 루푸스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이에요. 어쩌면 아버지는 저를 포기한 거예요. 준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렇다 해도 사람을 숲에 버리는 건 말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유나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도 영향력이 커요.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반박하려다가 유나의 공포에 찬 표정을 보고 말을 삼켰다. 그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일단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 있어요. 그동안 제가 상황을 더 알아볼게요. 유나는 고마움에 눈물이 맺혔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유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준호는 그날 오후 산림보호소의 컴퓨터를 이용해 정동식 회장과 그의 딸 정유나에 대해 검색했다. 그는 몇 가지 기사를 찾았다. 대부분은 정동식 회장의 사업 성공과 사회 공헌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한 기사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정동식 회장 딸 건강상의 이유로 한방 요양병원의 입원 기사는 일주일 전에 작성되었다. 준호는 빠르게 기사를 읽었다. 내용에 따르면 정유나는 현재 강원도의 유명한 한방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네, 기사에는 병원 이름과 정확한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하네. 준호는 중얼거렸다. 유나는 분명 숲에 버려져 있었다. 그런데 기사는 그녀가 요양병원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준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는 강원도의 한방 요양병원 목록을 검색했다. 영월 근처에는 두 곳이 있었다. 준호는 두 병원에 전화를 걸어 정유나라는 환자가 있는지 물었지만 두 곳 모두 그런 환자는 없다고 대답했다. 거짓 정보.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정동식 회장이 언론을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딸을 숲에 버리고 그녀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이다. 준호는 분노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계속 검색했다. 그러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동식 회장의 부인, 즉 유나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몇 년 전 기사에는 그녀가 언급되어 있었지만 최근 기사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준호는 이에 대해 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검색 결과를 저장하고 쉼터로 돌아갔다. 유나는 준호가 가져온 정보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제가 요양병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사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 한방 요양병원에는 당신이 없었고요.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아버지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 유나 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물어봐도 될까요? 검색해보니 최근 기사에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유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저처럼 병약하셨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죠.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완전히 변했어요. 더 사업에 몰두했고 가족 사진에서 어머니를 지웠어요. 마치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요. 준호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어쩌면 제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유나 씨 어머니의 병과 유나 씨의 루푸스가 연관이 있을까요? 유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병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 피로, 관절통. 준호의 눈이 커졌다. 혹시 유전병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 회장이 더 부정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유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병과 자신의 병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저를 숲에 버린 이유가 저를 어머니처럼 잃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다면 더욱 당신을 보호했을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유나 씨의 병이 공개되면 정 회장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사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요? 유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아버지는 항상 완벽한 이미지를 중요시했어요. 자연드림이라는 회사 이름처럼 건강하고 자연적인 이미지를 추구했죠. 어쩌면 딸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이미지에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당신을 숨기는 것이 그에게 유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왜 하필 숲에 버렸을까요? 그냥 집에 가두거나 정말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유나의 눈에 갑자기 깨달음이 스쳤다. 혹시 아버지가 저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려고 한 걸까요? 그 생각에 그녀는 몸을 떨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 마세요. 이제 당신은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유나는 준호의 따뜻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준호는 유나를 위로하며 생각했다. 정동식 회장,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정동식 회장이 딸을 숲에 버린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나를 보호해야 했다. 준호는 유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리고 당신이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지켜줄게. 유나가 쉼터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준호가 아침 순찰을 마치고 쉼터로 돌아왔을 때 낯선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 정유나 씨가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준호는 경계심을 느꼈다. 누구시죠? 그가 물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정지현이에요. 유나의 사촌 언니예요. 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셨나요? 지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유나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버지 정동식 회장이 유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지현의 말에 놀랐다. 추적이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의 휴대폰에 추적 앱을 설치해놨어요. 작은 아버지가 유나를 데리고 영월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몰래 추적했죠. 하지만 신호가 갑자기 이 근처에서 끊겼어요. 며칠 동안 수색했는데 오늘 우연히 당신이 말을 타고 이 쉼터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준호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지현이 정말 유나의 사촌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 유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유나는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현 언니가 여기 있다고요? 빨리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준호는 유나의 반응을 보고 안심했다. 그는 문으로 돌아가 지현을 안으로 안내했다. 지현은 유나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꽉 안았다. 유나야, 정말 다행이다. 네가 무사한 줄 몰랐어. 유나도 사촌 언니를 꼭 안았다. 언니, 어떻게 날 찾았어? 지현은 유나에게서 떨어져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많이 아팠구나.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작은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했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었거든.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언니도 아버지를 의심했어?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작은 아버지는 이상했어. 모든 기록을 지우고 이모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했지.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지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나야, 내가 오늘 온 것은 단순히 너를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야.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이모의 유품이야.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기셨어. 네가 20살이 되면 주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고 표면에는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유나는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유나가 본 적 없는 사진이었다. 이런 사진은 처음 봐. 유나가 중얼거렸다. 지현이 설명했다. 작은 아버지는 집에서 이모와 관련된 모든 사진을 없앴어. 이 사진들은 이모가 따로 보관했던 거야. 유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발장 초안이었다. 제목은 정동식 회장의 유기농, 인증 위조 및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고발이었다. 유나는 충격을 받아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인증을 위조했다고? 준호는 유나 옆에 앉아 서류를 함께 읽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동식 회장은 자신의 농장에서 실제로는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하지 않으면서도 유기농 인증을 받아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또한 회사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여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는 항상 환경을 중요시했어. 어떻게 이런 일을? 지현이 말했다. 이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이를 고발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끊었다. 유나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의료 기록이었다. 유나의 어머니 정민지의 의료 기록이었다. 진단명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였다. 유나는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도 루푸스였어? 지현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루푸스를 앓고 있었어.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 이모의 병이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거든. 유나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꺼냈다. 표지에는 진실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윤에게, 네가 이 일기를 읽을 때는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네 아버지 정동식은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변해버렸다. 나는 그의 잘못을 고발하려 했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유나야, 네가 나처럼 루푸스를 앓게 된다면 아버지는 너도 나처럼 대할 것이다. 조심하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네 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유나는 일기장을 떨어뜨리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글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지현이 유나를 안아주었다. 유나야, 이모는 널 정말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 진실을 내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야.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정 회장이 부인을 해친 건가요?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모의 치료를 방해했고 스트레스를 줬죠. 루푸스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병이에요. 이모는 결국 합병증으로.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유나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보았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발견한 아버지의 비리들과 그녀가 느낀 공포, 그리고 윤에 대한 걱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말들이었다. 내 병은 우리 가문의 수치다. 내가 어떻게 병든 아내를 두고 건강한 식품을 파는 기업가로 인정받을 수 있겠나? 유나에게 내 병이 유전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 아이도 인정할 수 없다.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왜 내 병을 부정했는지, 왜 나를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왜 결국 나를 숲에 버렸는지.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말했다. 잠깐, 뭔가 이상해요. 정 회장이 유나 씨를 숨기려 했다면 왜 하필 이 숲에 버렸을까요? 여기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현도 고개를 갸웃했다. 맞아요. 작은 아버지는 항상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할 리 없어요.
준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을 지었다. 혹시 이 근처에 정 회장과 관련된 뭔가가 있나요? 별장 말고요. 지현은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아, 맞다. 작은 아버지는 이 산 중턱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환경보호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들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환경보호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근처 숲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섰다.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지현 씨는 유나 씨와 함께 여기 있어 주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준호는 급하게 쉼터를 나갔다. 그는 눈꽃이를 타고 며칠 전 자신이 발견했던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쉼터에서 약 3km 떨어진 깊은 숲속이었다. 준호는 말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그는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작은 웅덩이 근처에서 타버린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다. 비가 내린 후라 종이들은 대부분 망가져 있었지만 몇몇 조각들은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모았다. 그중 하나에는 환경감시 보고서라는 글자가 보였다. 다른 조각에는 정동식 회장과 불법 벌목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었다. 준호는 최대한 많은 조각을 모아 쉼터로 돌아왔다. 유나와 지현은 준호가 가져온 종이 조각들을 살펴보았다. 이건 지현이 중얼거렸다. 환경단체의 보고서 같아요. 작은 아버지가 환경보호 명목으로 산 땅에서 실제로는 불법 벌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유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가 숲을 파괴하고 있었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NGO에서 작성한 것 같아요. 아마도 정 회장은 이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지현이 말했다. 그래서 유나를 이 숲에 버린 거예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죠. 유나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이 보고서도 파괴하려고요.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는 내가 이 보고서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정 회장은 유나 씨가 이 보고서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유나 씨와 보고서를 모두 이 숲에 버려서 함께 사라지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지현이 덧붙였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이미 언론에 유나가 요양병원에 있다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으니 유나가 실종되더라도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우리는 정 회장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이 종이 조각들만으로는 그를 고발하기 어려워요. 지연이 갑자기 말했다. 기자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김미경이라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프리랜서 기자예요. 그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먼저 유나 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해요. 정 회장이 유나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해칠 수도 있어요. 유나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거짓말과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어머니가 그러지 못했던 일을 제가 해야 해요. 준호와 지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유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통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번에는 아무도 그 목소리를 막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현은 약속대로 김미경 기자를 쉼터로 데려왔다. 미경은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유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정동식 회장님의 딸이. 유나는 미경을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준호가 나서서 물었다. 기자님은 유나 씨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2년 전부터 정동식 회장의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 조사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유나 씨의 존재와 그녀가 루푸스를 앓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계속했다. 사실 유나 씨 어머니, 정민지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나는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의 죽음이요? 어머니는 루푸스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그랬을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민지 씨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정 회장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하려고 했죠. 유나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가 기자님에게 연락했다고요? 미경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민지 씨의 부고 소식을 들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미경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아버지가 정말로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준호가 침묵을 깼다. 어제 우리가 발견한 종이 조각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테이블 위에 종이 조각들을 펼쳐 놓았다. 미경은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확실히 환경감시 보고서의 일부예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해요.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저도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정 회장이 강원도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 벌목과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것이죠. 미경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그것은 정동식 회장의 회사가 환경보호 명목으로 산 땅에서 실제로는 귀중한 목재를 불법으로 벌목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정 회장은 자연 드림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자연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는 환경단체에 기부도 많이 했지만 그건 모두 위장이었죠. 유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미경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다니 믿기 어려워요. 미경은 유나를 이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정 회장은 공적으로는 완벽한 기업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비리가 숨겨져 있었죠. 문제는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현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정 회장을 고발하기 어렵나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 씨의 증언이 중요해요. 정 회장의 딸로서 유나 씨의 이야기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유나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머니의 병을 어떻게 숨겼는지, 그리고 저를 숲에 버린 일까지요.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정 회장은 강원도 일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우리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면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할 거예요. 준호가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정 회장은 유나 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겠죠? 그는 유나 씨가 숲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미경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 회장은 유나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는 분명 사람들을 시켜 수색하고 있을 겁니다. 지현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맞아요. 작은 아버지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는 결코 일을 불완전하게 끝내지 않아요. 유나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저를 찾고 있다는 거군요. 준호는 유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미경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요. 정 회장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여기 봐요. 정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딸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녀는 한 기사를 보여주었다. 기사에는 정동식 회장이 딸 유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한 내용이 있었다. 내 딸은 현재 전문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예민한 아이였고 최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건강을 되찾을 겁니다. 유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정신적 스트레스라고요? 아버지는 아직도 제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 회장은 당신의 루푸스를 인정하면 자신의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연드림의 회장 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건강한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거든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잠깐만요. 여기 다른 기사도 있네요. 그는 미경의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그것은 정동식 회장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기업 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이 환경상을 받다니. 미경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탁월해요. 그는 항상 친환경, 유기농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죠. 유나는 갑자기 일어났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미경은 진정시키듯 말했다. 유나 씨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정 회장은 강력한 인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준호도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유나 씨의 안전도 확보해야 하고요. 유나는 좌절감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어떻게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미 이것이 전부예요. 미경은 생각에 잠겼다. 정 회장의 회사 내부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을까요? 내부 고발자가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지현이 말했다. 작은 아버지는 항상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내부 고발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유나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요. 어머니의 일기장에 누군가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일기장을 펼쳤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김 과장이 내 편에 서 있다고 적으셨어요. 그는 동식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지만 가족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고요. 미경이 물었다. 김 과장이요. 혹시 이름이 적혀 있나요? 유나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었다. 김태우 과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환경관리부의 과장이었다고 해요. 미경은 즉시 노트북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김태우, 환경관리부, 여기 있네요. 김태우 씨는 현재 정 회장 회사의 환경관리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준호가 물었다. 그를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요? 회사로 직접 찾아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미경은 생각에 잠겼다. 직접 접촉은 위험해요. 하지만 제가 기자로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 기업의 환경관리 방식에 대한 취재라고 하면서요. 유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우리를 도울까요? 어머니의 일기는 5년 전의 것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미경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김태우 씨가 정말로 정 회장의 비리를 알고 있다면 그는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준호가 동의했다며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경로로도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제가 산림보호소에서 정 회장의 땅 근처를 조사해 볼게요. 불법 벌목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지현도 나섰다. 저는 작은아버지의 회사 주변에서 정보를 더 모아볼게요. 제가 작은아버지의 조카라서 의심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요. 유나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시톤디 씨 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미경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유나 씨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증언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정 회장이 당신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다. 미경은 김태우에게 접촉하기로 했고 준호는 산림 지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현은 회사 주변에서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유나는 쉼터에 머물며 어머니의 일기장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로 했다. 모두가 떠난 후 유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숲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하얀 말 한 마리가 쉼터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이 보였다. 눈꽃이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하얀 말이 그녀를 구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말처럼 자유롭고 당당하게 진실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다음 날 미경은 약속대로 김태우에게 인터뷰를 신청했다. 놀랍게도 김태우는 빠르게 수락했다. 그들은 회사에서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미경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김태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50대 초반의 조용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다. 김미경 기자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다. 미경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미경은 자연 드림의 환경관리 방식에 대해 질문했고 김태우는 공식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김태우의 표정은 점점 긴장되어 갔다. 마침내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자님, 실제로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단순한 환경관리 인터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정윤아 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김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아 씨가 어떻게 됐나요? 미경은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김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부장님, 정동식 회장이 자신의 딸을 숲에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김태우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숲에 버렸다고요? 저는 단지 윤아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정 회장이 그녀를 요양병원에 보냈다고 했죠. 미경은 김태우에게 윤아가 발견된 상황과 그들이 알게 된 정보를 간략히 설명했다. 김태우는 듣는 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는 정 회장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미경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정 회장의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김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모아왔어요. 민지 씨. 윤아 씨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녀와 함께 이 문제를 고발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민지 씨가 갑자기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미경이 물었다. 그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윤아 씨는 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해요. 김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정 회장의 보복을 받을까 두려웠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정 회장이 자신의 딸까지 해치려 했다면 그는 정말 멈춰야 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태우가 제공한 자료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다. 그는 정동식 회장의 환경 파괴 행위뿐만 아니라 유기농 인증 위조, 세금 탈루, 심지어 정부 관계자 매수에 대한 증거까지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날짜와 장소, 관련자의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자료예요. 미경이 감탄했다. 김 부장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해 두셨다니 놀랍네요. 그들은 쉼터에 모여 김태우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윤아, 준호, 지현 그리고 미경은 모두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니. 윤아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미경은 김태우의 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정동식 회장의 비리를 완전히 폭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했다. 언론에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미경이 말했다. 정 회장은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언론사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는 쉽게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무마시킬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경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공개 포럼이나 청문회 같은. 지현이 갑자기 말했다. 다음 주에 강원도청에서 환경보호 공청회가 열려요. 정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미경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예요. 공청회는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참석하는 공개 행사예요. 그곳에서 윤아 씨가 증언한다면 아무도 그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윤아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공청회에서 말한다고요? 아버지 앞에서.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정 회장의 딸이 직접 그의 비리를 고발한다면 그 충격은 엄청날 거예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 회장이 공청회 전에 윤아 씨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미경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공청회 직전까지 윤아 씨의 생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거예요. 김태우 씨도 그때까지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공청회 당일 윤아 씨가 갑자기 등장하면 정 회장은 준비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윤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들은 공청회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에 계획을 세웠다. 윤아는 계속해서 쉼터에 머물며 준호의 보호를 받기로 했다.
미경은 김태우와 함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공청회에서의 발표를 준비하기로 했다. 지현은 정동식 회장의 동향을 감시하며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공청회 3일 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큰일 났어요. 지현이 쉼터로 달려왔다. 작은 아버지가 유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요? 준호가 물었다. 지현은 숨을 고르며 설명했다. 작은 아버지 회사의 보안 담당자가 미경 씨와 김태우 씨의 만남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김태우 씨를 미행했고 그가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발견했죠. 김태우 씨는 지금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미경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김 부장님이 위험에 처했군요. 그의 가족은 괜찮을까요?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작은 아버지가 기자들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 기사를 보여주었다. 기사 제목은 정동식 회장 딸 정신질환으로 가출, 회장 딸의 건강이 최우선, 호소였다. 유나는 분노로 떨며 기사를 읽었다. 기사에 따르면 정동식 회장은 딸 유나가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딸이 요양병원에서 무단으로 가출했으며 지금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아버지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진실이 있어요. 공청회에서 모든 것을 밝힐 거예요. 미경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계획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정 회장이 미리 유나 씨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으니 공청회에서 유나 씨의 증언이 덜 신빙성 있게 들릴 수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럼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요. 유나 씨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때 유나가 갑자기 일어났다. 어머니의 의료 기록이요. 어머니도 루푸스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제 진단서도요. 둘 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진단받았어요. 미경의 눈이 빛났다. 그래요. 만약 우리가 두 진단서를 함께 제시하면 정 회장이 왜 루푸스를 부정하는지 명확해질 거예요. 유전병이라는 사실이 그의 완벽한 가문 이미지를 해치기 때문이죠. 지현이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 기록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쉽게 내줄 것 같지 않은데 준호가 말했다. 제가 아는 의사가 있어요. 산림보호소와 협력하는 지역 병원의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경도 나섰다. 저도 의료 기록 접근에 대한 취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법적으로 기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들은 빠르게 행동했다. 준호는 자신이 아는 의사에게 연락했고 미경은 법적 절차를 알아보았다. 다행히도 유나가 직접 요청하면 자신의 의료 기록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어머니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지현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모의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중요한 서류를 저에게 맡기셨거든요. 모든 것이 다시 궤도에 오른 것 같았다. 하지만 공청회 전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미경이 급하게 쉼터로 달려왔다. 정 회장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발표했어요. 모두가 좌절감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유나가 물었다. 아버지가 없는 공청회에서 발표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미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정 회장이 없더라도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참석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알릴 수 있어요. 준호도 동의했다. 맞아요. 그리고 정 회장이 공청회를 피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내일 공청회에서 모든 것을 밝힐게요. 공청회 당일 강원도청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환경단체, 지역주민, 언론인들이 모두 모였다. 유나는 준호, 미경, 지현과 함께 뒷문으로 건물에 들어갔다. 그녀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공청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여러 환경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고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마침내 시민 발언 시간이 왔다. 미경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기자 김미경입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드림의 정동식 회장에 관한 것입니다. 정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미경은 계속했다. 정 회장은 환경보호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불법 벌목과 환경 파괴를 자행해왔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김태우가 제공한 자료를 스크린에 보여주었다. 사진, 계약서, 내부 문서들이 하나씩 공개되었다.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다. 미경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증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동식 회장의 딸 정유나 씨입니다. 유나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정동식 회장이 요양병원에 있다고 주장했던 딸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나입니다. 정동식 회장의 딸이지만 오늘은 그의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전했다. 루푸스 진단을 받은 일, 아버지가 그것을 부정한 일, 그리고 결국 그가 자신을 숲에 버린 일까지. 유나는 또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함께 나눴다. 제 어머니도 저와 같은 루푸스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와 자신의 의료 기록을 보여주었다. 두 진단서는 명확히 같은 질환 루푸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유전병이 그의 완벽한 이미지를 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결국에는 제거하려 했습니다. 청중들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병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숨긴 겁니다. 진실이 아프면 아픈 대로 꺼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윤에게 지지를 보냈다. 공청회는 예상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유나의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동식 회장에 대한 비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공청회가 끝난 후 유나는 준호, 미경, 지연과 함께 쉼터로 돌아왔다. 그들은 모두 안도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정말 잘했어요, 유나 씨. 미경이 말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을 거예요. 준호도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유나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말 눈꼬치가 쉼터 근처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그리고 저를 구해준 그 하얀 말 덕분이죠. 다음 날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정동식 회장은 해외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자연드림과 계약을 맺은 여러 기업들은 계약 중단을 선언했다. 김태우는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의 가족도 안전했다. 몇 주 후 유나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루푸스 증상은 점차 안정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물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처럼 목소리를 빼앗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열고 싶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민지의 집이라고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유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미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 저를 구해준 그날부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유나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희망과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몇 달 후 유나는 민지의 집을 열었다. 그곳은 가정폭력, 질병, 차별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안식처였다. 많은 사람들이 유나의 용기에 감동받아 후원에 나섰고 민지의 집은 빠르게 성장했다. 준호는 계속해서 산림보호소에서 일하면서도 자주 민지의 집을 방문했다. 그와 유나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나는 종종 병원과 민지의 집 사이를 오가며 말을 탔다. 그 말은 다름 아닌 눈꽃이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유나는 금세 능숙한 기수가 되었다. 하얀 말을 타고 숲을 달리는 그녀의 모습은 자유와 희망 그 자체였다. 유나는 이제 자신의 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루푸스 환자들을 위한 모임도 조직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내 병보다 무서운 건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나를 내가 믿어요.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정동식 회장은 결국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유나는 그에 대한 증오보다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집중했다. 어느 봄날 유나는 민지의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준호가 있었고 멀리 풀밭에는 하얀 말 눈꽃이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하얀 말이 온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유나가 준호에게 말했다. 그 말이 나를 당신에게 데려다 주었고 당신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준호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눈꽃이가 당신을 찾아낸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운명이었죠.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로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하얀 말 눈꽃이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다. 조용히 풀을 뜯으며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존재처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얀 말이 온 그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정유나의 용기와 투쟁, 그리고 희망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화면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